여러분, 아이를 내어준 적 있으십니까? 자식을 품에서 놓아준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출신도 기록조차 변변히 남아있지 않은 한 평범한 며느리.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일은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할 만큼 특별했습니다. 깊은 밤 산속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것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맹수였고 그 여인의 등에 엎여 있는 것은 자신의 어린 자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진짜 존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300년 전 조선의 어느 산자락 마을 이야기입니다. 기와집 한 채 없고 넓은 논 한 떼기 없는 그저 흙담 위에 짚을 얹은 작은 집. 그 집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 젊지도 그리 늙지도 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기고 간 것은 늙은 시아버지 한 분, 그리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막 30살, 작은아이는 겨우 젖을 뗀 나이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에게 세상은 참으로 좁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았습니다. 삭바느질, 나물 캐기, 품팔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늙은 시아버지와 두 아이를 건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폈고 밤이 깊어서야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밥상은 항상 따뜻했고 아이들의 옷은 헐었어도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효부여. 딱히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야말로 그 시대 여인들의 진짜 용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늙고 병든 시아버지는 건강한 날이 드물었고 따뜻한 끼니와 약 한 첩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를 키우며 품삯을 버는 것만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씨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외로움, 늙음의 허탈함,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이 쌓이다 보면 가끔은 마을 어기주막에 들러 술 한 잔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오시는 날이면 혹여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혹여 길을 잃으시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졸아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시는 것,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는 것,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팔도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양 성내에서도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산이 많고 숲이 깊었던 조선에서 호환, 즉 호랑이로 인한 피해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깊은 밤 외진 산길을 걷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늘 밤도 주막에 들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산길은 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큰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아이는 며느리의 등에서 두 눈을 깜빡이다가 막 잠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가야 할까? 혹시 시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신 것은 아닐까? 산에서 짐승이라도 만나신 것은 아닐까? 두 아이를 이 집에 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어둠 속에 혼자 두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아이는 이불 속에 눕혀두고 작은아이는 등에 단단히 업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 산자락 마을의 밤이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라면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나선 며느리의 발걸음은 그러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걸어오셨을 그 산길로 그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은 외롭고 어두웠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를 믿으며 며느리는 걸었습니다. 산자락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낙엽이 밟혔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은 무언가 커다란 짐승이 내는 낮고 굵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하는 탄식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로 비추는 순간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계셨고 그 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크고 눈빛이 빛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조선의 호랑이는 지금 동물원에서 보는 호랑이와 달랐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아무르 호랑이, 이른바 시베리아 호랑이는 몸길이가 3m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었습니다. 그 앞에 취한 늙은이 한 명이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치였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하셨지만 이제 상황을 인지하신 듯 두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몸이 굳으신 것인지 도망치지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이라면 내 등에 업힌 이 아이라도 줄 테니 우리 시아버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내줄 수 있느냐고. 어머니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 산속, 호랑이 앞. 아무 무기도 없는 한 여인. 그녀가 가진 것은 등에 업힌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것이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공포였을까요? 훗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켜켜이 쌓인 효심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었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자식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시아버지는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하는 존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이자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두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으르렁 소리도 없이 조용히 며느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등에서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막 깬 듯
두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술이 한순간에 깨셨는지 손자를 잃은 충격에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붙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이 잘못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리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고 시아버지를 등에 엎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길이 그날 밤 가장 길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양 도성안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선 태조 3년인 1394년에는 경복궁 근처에서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차코갑사라는 전문 호랑이 포획 군사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만큼 호화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산자락 마을 사람들에게 밤길을 걷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호랑이를 맞닥뜨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공포를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을 전해 내려온 이유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에 가슴을 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으신 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놈, 이 호랑이 놈아, 잡아먹을 테면 손주 대신 늙은 날 잡아먹어라. 노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노인의 마지막 용기였는지 시아버지는 어둠 속 산길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술 취한 늙은이가 맨몸으로 호랑이를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러나 그 무모함이야말로 손자를 바친 며느리의 마음에 응답하는 할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마당에서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부잣집 쌀포대 위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긁힌 데 하나 없이 숨고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물고 간 그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아침 들판 어귀에서 발견되셨습니다. 호랑이는 노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호랑이는 그날 밤 내내 그 노인의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늙은 할아버지의 서툴고 무모한 용기를 지켜보면서 청구야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늘은 효심이 지극한 자의 아이를 빼앗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 청구야담에 수록된 실화 계열의 이야기입니다. 야담이란 무엇일까요? 역사책은 왕과 장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전쟁의 날짜를, 나라의 흥망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야담은 달랐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막집 어귀에서, 장터에서,
사랑방에서 오고 가던 이야기들. 화려하지 않지만 살냄새가 나는 이야기들. 이 며느리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누군가의 붓끝에서 종이 위에 남겨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도 학문을 남긴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여인.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를 업고 들에 나가고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두려운 짐승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여인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더 빛나고 기록되지 않아서 더 오래 기억되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마 비슷한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기억. 가족을 위해 두려움을 삼켰던 기억. 그 기억들이 이 이야기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용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구 야담 속에는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백 편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서민들이 살아낸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